안녕하십니까. 유기농업기능사 필기 문제풀이 5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토양의 삼상이 아닌 것은 미사토, 점토와 같은 고체인 고산과 그 안에 흐르는 수분, 물이죠. 액상과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 기상,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추상이 되겠습니다. 식물이 다량으로 요구하는 필수 영양소가 아닌 것은, 필수 영양소인데 다량이 아닌 것,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소량의 필수 영양소 이렇게 찾으면 될 거예요. 그건 철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원소 중에서 다량 원소도 있고 미량 원소도 있습니다. 철은 미량 원소죠. 다량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리, 칼슘, 마그네슘 등 이런 것이 다량 원소가 되겠고요. 철, 염소, 망간, 아연, 붕소, 구리, 몰리브덴 이런 것들은 원소는 원소인데 미량 원소죠. 미량 원소. 그래서 철이 다량으로 요구되는 필수 영양소가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철이 되겠습니다. 철은 미량 원소입니다. 암석의 물리적 풍화작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물리적 풍화작용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면 화학적 풍화작용 이런 걸 고르면 되겠죠. 공기, 물, 온도는 물리적 풍화작용입니다. 용해는 화학적 풍화작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지하수에 의해 석회암이 녹는 현상 이런 것을 용해작용이라고 하는데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수가 되고 이 탄산수는 석회암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해는 물리적 풍화작용이 아니라 화학적 풍화작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작물의 장해형 냉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장해형 냉해 나오면은 지연형 냉해와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냉온으로 인하여 생육이 지연돼요. 이건 지연형이죠. 2번은 유수 형성기부터 개화기까지의 특히 생식세포 감수 분열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식기관이 형성되지 못한다. 즉 수정이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열매가 제대로 못 하는 거 이것이 장해형 냉해가 되겠어요. 온도가 낮아서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 것. 그래서 2번이 장해형이 되겠고요.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 즉 이 대가 나오는 거죠. 이 대가 나오는 데까지의 냉온으로 해서 대가 나오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 이게 지연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온하에서 작물의 증산작용이나 강압성이 부진해서 특정 병의 발생 이거는 뭡니까? 병해형 냉해 냉해로 인해서 병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장해형 냉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나달이 잘 맺지 못하는 감수분열기에 정상적인 생식기관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해형 냉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하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 이 휴약기간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휴약기간이라는 건 뭡니까? 동물에게 약을 투여한 다음에 이 동물을 도축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어요. 일정한 동물에 일정한 약을 투입하면 며칠 내에는 도축하지 못한다라는 이 기간이 휴약기간입니다. 근데 일반 동물의 경우 이 경우에 휴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20일이다. 그러면 지금 유기축산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의 몇 배예요? 2배. 휴약기간이 2배입니다. 그래서 유기축산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 동물에 비해서 2배의 휴약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도축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휴약기간이 2배다라는 거. 녹비작물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작물을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거, 이게 녹비작물이죠. 생육이 왕성하고 재배가 쉬워야겠죠. 청근성으로 상층의 약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심근성으로 뿌리를 깊이 봐가지고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양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심층토에 양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비료 성분의 함유량이 높고 누리질소 고정력이 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줄기와 잎이 유연해서 토양층에서 쉽게 부식이 되어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은 잎과 줄기 등을 비료로 활용해서 토양 개량을 위한 작물로 양분 공급 효과가 커서 땅심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녹비작물인데요. 녹비작물은 심근성으로 하층의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청근성으로 상층부의 영양만 이용한다, 이건 녹비작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광합성의 가장 유효한 광은 적색광이죠. 광합성의 가장 유효한 광은 적색광입니다. 기온의 일변화가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낮의 기온이 높으면 광합성이 촉진됩니다. 맞습니다. 밤의 기온이 낮을 때는 작물의 호흡 소모가 적습니다. 맞습니다. 변온이 어느 정도 클 때 동화물질의 축적도 많아집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밤의 기온이 높아서 변온이 작을 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작을 때 대체로 생장이 느려진다 그러는데 틀렸죠. 밤의 기온이 높으면 대체로 생장은 빠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변화, 이게 변온이죠. 낮과 밤의 온도의 차이. 변온은 작물의 발화를 조장합니다. 변온이 작아야 작물의 생장이 빠르게 됩니다. 즉 일교차가 작아야 잘 자란다는 얘기죠. 낮과 밤의 생육 적온이 다르면 낮 온도가 높은 쪽이 생육에 좋습니다. 그래서 밤의 기온이 높아서 변온이 작을 때 대체로 생장이 느려진다는 게 틀려져. 생장이 빠르게 됩니다. 밤 온도가 높으면 생장은 빠르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일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에 한계 상태, 그 다음에 장일 상태, 그리고 여기는 단일 상태. 즉 어떤 식물이 꽃을 피우도록 유도되는 그러한 온도의 상태가 장일 상태가 됐어요. 꽃을 피우는 또는 수정하는 이 이하가 단일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장일 상태에서는 화성이 저해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화성이라는 건 뭐예요? 꽃이 피고 수정이 되는 거, 이게 화성이죠. 그러니까 장일 상태라는 것 자체가 이 한계 상태보다 높아서 꽃이 피도록 유도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장일 상태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8시간에서 10시간의 조명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된다. 틀렸죠.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의 조명이 쬐어줘야 화성이 유도 촉진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한계 일장은 장일치계, 최적 일장과 유도 일장의 주체는 단일치계에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틀린 거죠. 한계 일장은 단일치계에 있고 유도 일장은 장일치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장일 상태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된다.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꼭 읽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두시기 바랍니다. 장일 상태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된다. 보통 16시간에서 18시간의 조명이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장일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일 식물의 유도 일장은 장일치계에 있고
한계 일장은 단일측에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설 재배 토양의 연작 장애에 대한 피해 내용이 아닌 것은 계속해서 한 가지 작물만을 계속 짓게 될 경우에 선충 피해가 있죠. 그 다음에 토양성 전염 병균, 그 다음에 토양 이화학성의 악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답전 윤환이라는 건 뭡니까? 한 해에는 답으로 써서 벼농사 짓고, 한 해에는 전으로 해가지고 채소를 심고, 이렇게 해서 윤작을 하게 되면 피해가 덜 오겠죠. 그래서 답전 윤환은 연작 피해와는 관계가 없다. 연작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답전 윤환을 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전 윤환이란 논 또는 밭을 논 상태와 밭 상태로 몇 회씩 돌려가면서 벼를 심었다가 또 밭작물 채소를 재배했다가 이런 식으로 연작 장애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답전 윤환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에서 최대 수량을 올리기 위한 3대 조건은, 첫째는 그 작물의 품종, 즉 유전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배 환경이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재배 기술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성, 환경, 재배 기술이 수량을 올리기 위한 3대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고 알려진 전토 작물은요, 그렇습니다. 카올리나이트입니다. 카올리나이트가 우리나라 전토 작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 공기 조성에 비하여 토양 공기에 특히 많은 것,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 토양 중에 있는 것이 2배나 더 많은, 그게 뭡니까?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죠.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도 토양 중에 있는 양이 더 많습니다. 토양에 함유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의, 죄송합니다,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 조성에 비해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에 비해서 토양 중에 있는 공기에 특히 많은 성분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지 토양은 어느 것에 속하느냐? 바위가 부서져 가지고 토양이 된 거죠. 바위의 잔재가. 그래서 잔적토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토양으로 변한 거, 잔적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지 토양은 암석계층, 토양의 맨 밑에 계층이 암석계층이죠. 그리고 위에가 모재고 이제 일반적인 토양이 있고 유기토양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기후와 식생에 알맞게 발달한 이러한 토지를 가리켜서 잔적토라 합니다. 이건 암석이 풍화돼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정답은 잔적토가 되겠습니다. 밭 토양의 유형별 분리에 속하지 않는 것, 밭 토양의 고원밭, 미숙밭, 중성밭, 화산의 밭, 이런 것들은 있어요. 중성밭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 중성밭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밭 토양의 6개 종류에 보통밭, 사질밭, 중점밭, 미숙밭, 고원밭, 화산의 밭 이런 건 있죠. 그런데 중성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이 중성밭이라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이 중성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토양 중에 암모니아태 질소가 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무엇이 되느냐? 암모니아태 질소가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 뭐가 되죠? 질산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태 질소를 산화층에다 주게 되면 질화균에 의해서 질산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태 질소가 산화되면,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 질산이 됩니다. 벼를 재배하고 있는 논 토양의 색깔이 청회색을 나타낸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배수해 줍니다. 물을 빼준다는 거죠. 배수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배토를 실시하지 않는 것, 배토 실시하지 않는 것, 상추입니다. 상추는 배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3분의 2가 화강암 또는 화강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암석은
토양 생성 과정 인자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맨 밑에 층에 암석이 있죠. 이 암석이 풍화를 일으키면 뭐가 되죠? 모재가 됩니다. 이 모재의 3분의 2가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암석은 토양 생성 과정 중에서 뭘로 변하냐면 모재로 변합니다. 정답은 4번 모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요 맨 위에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표토층이 되고 이거 이제 표심층으로 내려가죠. 맨 밑에가 암반층이 있습니다. 암층이죠. 바위층. 이것이 풍화되어 가지고 모재층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집적층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양으로 이제 불리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암석이 풍화작용,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풍화작용을 받아서 부스러지고 이렇게 분해된 물질을 우리는 모재라 이렇게 부르고 이 모재의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이 모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3분의 1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재가 다시 토양 생성의 작용을 받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토양 층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모재입니다. 생물적 풍화작용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어도 풍화작용이 생물적이라고 그러면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이것에 의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여기 찾아보면 2번만이 미생물에 의한 풍화작용입니다. 미생물은 황화물을 산화해서 황산을 생성하고 이것이 암석의 분해를 촉진한다. 이것이 생물적 풍화작용이고 1번은 공기 중에 산소에서 산화돼 풍화된다. 이건 화학적 풍화작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산화철은 소화작용을 받으면 수산화철이 되죠. 된다 하더라도 이건 화학적 반응인데 또 점철광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고요. 정장석이 가수분해 작용으로 보그사이트가 되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해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설하우스의 염류집적의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시설하우스는 뭐가 문제가 되죠? 염류가 집적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이제 염화칼륨이라든가 이런 비료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빗물에 씻겨가지도 않고 식물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즉 화학 비료로 인해서 염류가 집적되고 또 위에서 막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염류가 여기서 누적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염류 집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막으려면요, 빗물을 고여가지고 담수를 시켜서 빼내든지 또는 제염작물을 심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우를 차단한다. 빗물을 차단해서만 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열어서 빗물을 좀 담아가지고 담수를 시킨다든가 이것이 염류 집적을 막는 길이죠.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염류를 제거시키는 그런 작물을 심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면 염류가 좀 제거되죠. 그 다음에 담수, 물을 담궈 가지고 제염을 시키는 것 이러려면 강우를 차단하면 안 되고 받아야겠죠. 차단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는 한두 종류의 작물만 계속해서 연작함으로써 사용하는 비료량에 비해서 작물의 흡수 또는 세탈되는 씻겨나가는 이런 비료량이 적어서 토양 중에 염류가 직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담수세척, 환토, 흙을 갈아주는 거죠. 시비량의 적정화, 유기물, 유기질 비료 그런 걸 퇴리 같은 걸 사용해주고 윤작 등을 통해서 염류 집적을 방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강우의 차단, 그러니까 빗물에 좀 씻겨가는 것을 허락해 줘야 되는데 이런 빗물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면 염류가 오히려 집적되게 됩니다. 물속에서는 발화하지 못하는 종자, 상추, 당근, 샐러리, 가지죠, 가지. 수중에서 발화하지 못하는 것 종자, 가지, 귀리, 밀, 무 등. 수중에서도 잘 발화하는 거, 상추, 당근, 샐러리. 상추, 당근, 샐러리는 수중에서도 잘 발화합니다. 물속에서는 발화하지 못하는 거, 가지입니다.
어떤 종자 표본의 발화율이 80%이고 순도가 90%일 경우 종자의 진가는, 이 종자의 진가는 그러면 쉬운 말로 말하면 발화되는 거. 그러니까 100개의 알을 뿌려도 80%밖에 안 나요, 발화율은. 그런데 이 100개의 알 중에서도 불순물이 10%가 섞였어요. 90%만이 진짜 알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80%에다가 90%를 곱해주면 72%. 이것만이 싹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가는 발화율에다가 순도를 곱해주는 겁니다. 산성 토양의 개량 및 재배 대책 방법이 아닌 것은 석회를 사용하는 거, 알칼리로 바꿔주는 거죠. 유기물 사용 맞습니다. 내산성, 산성에 강한 작물을 심어주는 거, 이것도 산성 토양의 개량 및 재배 대책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적황색 객토, 이건 아는데 왜일까요? 적황색 토양 자체가 산성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 위에다 산성을 갖다 더 붓는 거, 이건 안 되겠지, 이런 객토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적황색도 자체가 산성 토양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질 논토양을 객토할 경우 가장 알맞은 거. 자, 모래. 그러면 여기다 섞어준 게 뭘 섞어줘야겠습니까? 점토를 섞어줘야겠죠. 점토 함량이 많은 토양을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질로는 점토 함량이 15% 부분대에 이르도록 점토 함량이 높은 식양토나 또는 식토, 찰흙을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품종 종자의 우수성이 저하되는 품종 퇴화의 원인. 품종 퇴화의 원인은 유전적으로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퇴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리적으로 퇴화하는 경우도 있고 병리적으로 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적 퇴화는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전적으로 퇴화하는 경우 돌연변이, 자연교자 등에 의해서 퇴화하는 것. 생리적으로는 재배 조건에 따라서, 재배 환경에 따라서 퇴화하는 경우, 병리적 퇴화는 바이러스라든가 병원군의 감염에 의해서 퇴화하는 경우. 그래서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퇴화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기의 질소를 고정시켜 지력을 증진시키는 작물, 즉 질소 고정 능력이 뿌리에 있는 것,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여기서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기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좀 먹고 이 질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기의 질소를 고정시켜 지력을 증강시키는 작물, 이게 주로 뭡니까? 콩과 식물에서 있죠. 콩과 식물. 두류입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켜 콩과 식물이 섭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에까지도 고정 질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두류, 즉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 능력이 있다. 다음 중 경사지의 토양 유실을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 등고선을 따라서 재배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초생대, 여기에 아주 빨리 자라는 밀 종류를 심고 거기에 또 이제 배추를 심고 밀 종류 심고 배추 심고 이렇게 해서 이 흙내림, 경사 유실을 방지해 주는 거,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있게 초생대 재배죠. 부초 재배, 지피나 이형을 깔아가지고 그 흙 위에다 깔아가지고 유실을 방지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경운 재배, 경운기로 갈아엎는 거, 경운이란 게 갈아엎다 이 말이죠. 갈아엎을 때 얼마나 많이 흙이 유실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운 재배는 아니죠. 갈아엎을 때마다 흙이 밑으로 유실될 겁니다. 그래서 등고선 재배, 초생대 재배, 부초 재배는 유실을 방지하는 한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경작지에 경사지에 토양 유실을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 등고선 재배, 초생대 재배, 부초 재배, 계단식 재배, 이러한 것들이 토양 유실을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병운 재배입니다. 도복의 유발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도복이라는 것은 대가 가늘어서 비바람에 쓰러지는 거죠. 밀식하면 이러한 것이 나오죠. 품종이 어때요? 또 대가 가늘어서 도복하기 쉬운 품종, 이런 것도 유발 요인이 되겠죠. 병충해가 이걸 가늘게 만들어 가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유발 요인일 겁니다. 배수는 관계가 없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수와 도복 유발의 직접적 요인으로는 좀 요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토양이 자연의 힘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생성된 토양 중 중력의 힘, 그냥 산비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바위라든가 돌멩이가 힘으로 중력으로 내리눌려 죄송합니다. 여기서 쌓여가지고 고정되는 이러한 통화, 이러한 토양,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붕괴돼서 거기에 쌓인 토양. 그래서 붕족토라고 하죠. 붕족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붕족토 할 때 이 붕자는 중력에 의해서 붕괴되다. 그래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밭이나 이런 걸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붕족토라고 한다. 자연의 힘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동해 생긴 토양을 붕족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작용으로 굵은 퇴적물이 사면의 비탈긴 끝부분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정착한 것, 이러한 흙과 암편으로 구성된 토양을 붕족토라고 합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